예, 3차 시 하죠. 문학과 인간 6주차 수업하고 있습니다. 시란 무엇인가? 1차 시, 2차 시에 이어서 3차 시에도 시란 무엇인가 더 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어, 하여튼 2차 시에서는 어, 그 시어가 그러니까 문학의 매개는 언어인데 일상의 언어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서 이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상 언어의 어떤 목적이라면 문학의 언어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정서적 소통, 정서적 반응을 전달하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김진수의 꽃이라든가 오세영의 그릇, 그리고 신동집의 오렌지라고 하는 세 편의 시에서 보았듯이 언어가 어떤 대상의 본질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일종의 언어의 한계를 보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그 언어의 한계를 문학에서, 시에서 어떻게 극복한다고 그럴까? 보완한다고 그럴까? 무엇으로? 이게 이제 그 얘기가 남은 거죠. 비유법이죠.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소위 수사적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시에서 문학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학적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넘어가요. 자, 자, 인간의 감정은 매우 복잡 미묘하더라. 그러죠. 대부분의 감정 하나의 단어로 표시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뭐 쉬운 것도 많아요.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근데 이제 왜, 무엇이, 어느 만큼, 맥락에서야, 뭐 대화 맥락에서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는 그 경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슬프다거나 기쁘다는 그런 낱말을 그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거나 기쁜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사용해서 그 감정의 고유함과 절실함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문학적 표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사, 즉 이야기가 이제 소설은 이제 소사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갖고 있는 문학, 서사가 시간에 따른 경험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그런 글이죠. 서정은, 곧 시는 강렬하게 포착된 감각적 경험의 순간이 드러나는 글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 또 하나 이제 문학 언어, 특히 시 언어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은유를 비롯한 비유의 다채로운 사용. 자, 또 시약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복합어나 외래어를 포함해서 앞에서 언급한 이제 그 시약의 어떤 내용들이죠. 언급한 형식들을 적정하게 또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은유의 사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은유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약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 은유의 사용, 이것은 배워서는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은유를, 뭐 여기서는 은유라고 했지만 은유를 포함한 그런 어떤 수사적 표현, 수사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사학을 그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천재적 어떤 기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 혹독하게
비판을 그 이후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이제 뭐 했는데, 길게 했는데, 딱 써놓고 이렇게 이제 색으로 또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겠나 싶기는 해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가, 시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조금만 이제 그 뭐 자료니까 이제 그 리처즈라고 하는 문해 이론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에 관한 견해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소위 유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김동명의 시 교과서 그 호수인가요? 호수.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 A는 B, 은유법.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A와 B가 내 마음과 호수가 어떻게 같아요? 그쵸? 다르죠. 내 마음과 호수는 다른 거죠. 내 마음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고, 호수는 구체적인 어떤 물질인데, 어떤 대상인데, 내 마음을 호수로 비유했죠. 이게 이제 은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A와 B가 소위 어떤 A와 B는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은유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은유를 사용하는 능력은 일단 타고난 자질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리처즈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사성을 보는 눈을 통해 말을 하고, 뭐 어려운 말.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런 능력의 차이는, 그러니까 유사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위 그 어떤 A와 B라고 하는 두 사물 사이에 유사성을 가지고 운유의 어떤 그 수사법을 우리도 쓸 수 있다. 천재가 아니어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은유, 여기서는 딱 은유라고만 했지만 이제 수사법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은유 구사 능력을 타인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아니, 우린 배우는데, 그쵸? 우리가 배우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배우죠. 세 번째는 이제 뭐 은유가 어느 구사에 있어서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 자체가 은유적이고 말이 은유다. 조금 어려운 이제 공부 뭐 어려워도 봅시다. 뭐 이거 너무 여러분이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지금 6주차니까 8주차에는 중간 시험을 이제 대체하는 리포트가 8주차에 있을 텐데, 7주차에는 내줘야 되겠군요. 설명을 해줘야겠군요. 안내를.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조금 전문적인 문학 전공 영역에서 우리는 교양으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전공 영역 쪽으로 들어간다 싶은 그런 조금 다소 그런 내용을 내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래 시험을 과제를 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긴 해요. 대학 공부니까 시란 무엇인가 관련해서 이제 6주 3차 시에서의 그런 그 은유를 비롯한 다양한 소위 수사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결국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이제 5막 5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살이, 그러니까 알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사람살이는 걸어다니는 그림자. 불쌍한 광대, 이렇게 지금 표현했죠. 사람살이를 살아가는 것을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또 불쌍한 광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껏 지혜보고 큰 소리 쳐도 종치면 끝장이다.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죠.
천치가 찌꺼리는 이야기, 소리와 노염은 요란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좀 봅시다. 사람 사는 걸어다니는 그림자 이렇게 해놓으면 삶에 대한 어떤 정의처럼 그렇게 그렇게 들리죠. 근데 사전적인 정의는 아니죠. 왜? 시니까. 지금 이제 희곡 그저 이 서구에서는 이제 이건 그 희곡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서사시 서구에서 시는 그 서사시라고 그랬고 서사시는 되게 이제 비극을 다루고 있어요. 왜 비극이냐? 전에 아마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을 법한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겨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루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삶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족한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소위 그런 구멍을 확장해서 일반화, 보편화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문학은 결국은 그 유토피아적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다루는 거죠. 비극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비극 너머의 어떤 그 행복한 삶, 유토피아적 삶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 내가 전에 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극의 그런 어떤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하여튼 사람 사는 걸어다니는 그림자는 인생의 정의라기보다는 즉 인생이 불쌍한 광대가 아니며 또 천치가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처럼 보이는 이 진술을 은유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사람 사는 걸어다니는 그림자. A는 B 알겠죠? 사람 사는 불쌍한 광대. A는 B. 아주 익숙하죠? 삶이란 그러니까 이를테면 걸어다니는 그림자요. 불쌍한 광대와 같고 천치가 들려지는 얘기와 같다. 이야기와 같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진술을 읽으면 삶이나 사람살이와 걸어다니는 그림자는 같은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즉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과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그 다음에 뭐 광대의 이야기 이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소위 유사성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은유가 생겨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맥비스 독백은 절망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그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은유를 통해서 맥베스의 절망적인 인생관이 통절하고 간결하게 전달되는 그런 이제 그런 내용이죠. 시인은 비유를 써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한결 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은 절망적이고 허무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함으로써 훨씬 더 생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인간 삶의 경험을 압축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비유가 친근하고 익숙한 것보다는 그렇지 않거나 전혀 뜻밖의 것에 빗대어 말할 때 비유의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건 이제 뭐 산뜻하다, 산뜻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뜻한 표현이다. 이제 원관념, 보조관념, 그러니까 은유 A와 P 자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유와 같은 그런 그 소위 비유법은 A와 B 원관념, 보조관념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유추가 뭐 이제 그럴 것이다. 이랬으니 그럴 것이다. 즉 유사성 혹은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그 비유법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좀 복잡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간략하게만 볼게요. 비유법 중에서 직유, 은유, 제유, 환유. 직유는 뭐 직유 뭐뭐과 같은, 뭐뭐인 양, 뭐뭐처럼. 음. 그러니까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보조 수단을 사용해서 드러나게 비유하는 어떤 수사법. 은유는 보조 수단의 활용 없이 원 개념과 보조 개념의 관계가 은근하게 이루어지는 것. 어쨌든 이 수사법들 중에서 비유법들 중에서 직유와 은유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환유와 제유 이게 다 한자들이어서 그러는데 제유를 또 대유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어요. 뭐 굳이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면 공부니까 구분한다면 직유와 은유는 두 A와 B라고 하는 두 사물 사이에 어떤 유사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유사성. 그쵸? 유추와 유사성. 근데 환유와 제유는 연상과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어떤 인접성, 연상작용과 인접성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유는 부분으로서 어떤 사물의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법. 예컨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제 그러면 한라에서 백두는 뭐예요? 한라는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이고 백두는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니까 우리 국토 전체를 아울러서 그러니까 일부를 부분으로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비유법이죠. 이것이 제유. 환유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야말로 인접성. 인접성. 그런데 이제 환유와 제유를 좀 더 봅시다. 여기 환유는 제유법까지는 됐죠. 제유 또는 뭐 대유법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할 때. 그런데 이제 환유는 한 개체를 한 개체를 그 개체와 관련 없는 다른 개체로서 말하는 방법. 예컨대 한영훈의 시 당신을 보았습니다를 봅시다. 일부인데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은 뭐 님의 침묵에서도 그 님, 당신 그러니까 봅시다. 이제 다양한 비유법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칼은 무력을 가리키죠. 황금은 재물을 가리키고 그렇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면 가난해지겠죠? 어, 황금을 너무 욕심을 내면 탐욕을 내면 패가 망신할 거고. 자, 하여튼 이런 격언은 펜과 황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소위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뭐예요? 사실은 이제 낡은 표현이죠. 표현으로 본다면. 하여튼 뭐 이런 특성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 환유적 표현이라고 말이에요. 환유. 어.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한다. 이것은 이제 제휴적 표현. 이 표현은 단순히 역사 책의 첫 장에 먹칠을 한다는 것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편에서 기술한다고 말하죠. 이 시의 화자는 이렇게 허위와 기만으로 날조된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처음부터 부정하려는 그런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재윤이 환윤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은유, 환유 이것은 아까 제일 앞에서 1차 시 때 말했나요? 일상의 언어와 문학의 언어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은유라든가 환유라든가 이 수사적 표현 자체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컨대 또 김명인의 소금 받으러 가다라고 하는
좋은 시인데 봅시다. 내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하니 날마다 소금에 절어가며 먹장, 매연, 세월 썩는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힘에게 없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예. 썩어서 부식토가 되는 나뭇잎이 자연을 이롭게 한다면 한 줌 낙엽의 사유라도 길바닥에 떨구면 따뜻하리라. 그러나 찌든 엽록의 세상 너덜토록 풍화시킨 50살밖에 없어. 후줄근한 퇴근길에 오늘 새삼 춥구나. 그러니까 낙엽 한 점 낙엽은 길바닥에 떨어져서 그 어떤 그 땅을 흙의 어떤 좀 물질을 그 물질의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런 어떤 걸음이라도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요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용하고. 그러나 그 50까지 살아온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후줄근하다는 얘기죠. 내 삶은 대비했네요.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오늘 새삼 춥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보냐면 이 시 화자가 저기 사람 있네. 퇴근길에 본 거예요. 염전에는 등만 보이고 모습을 볼 수 없는 소금 굽는 사람이 있네. 짜릿짠 땀방울로 온몸을 적시며 저물도록 발틀 딛고 올라도 늘 자기 구렁에 떨어지므로 꺼지지 않으려고 수차를 그러니까 그 수차 그 계속 돌려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이렇게 돌리듯 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이 지금 소금 굽는 사람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저 무료한 노동 진정일 빈 허벅만 퍼올린 듯 소금은 보이지 않네. 하지만 하나 구워진 소금 어느새 썩는 살마다 저며 뿌옇게 흐린 눈으로 소금바다 바라보게 하네. 그 눈물 다시 쓰린 소금으로 뭉치려고 드넓은 바다로 돌아서게 하네. 이 수차를 돌리는 이 염전에서 소금 굽는 사람의 노동으로 흘린 이 땀이 결국은 다시 하나의 소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힘겹게 앞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새삼 춥구나 여기까지 보면 앞 일곱행, 뒤 열행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겠죠. 의미 구조로. 앞에서는 힘겹게 살아온 50살의 생애가 초라하고 춥다. 하여 이런 비관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이거 쉽죠? 그 뒷부분은 화자는 저물도록 땀에 절여가며 빈 수차만을 돌리고 있는 염전의 산을 보고 느낀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일상의 힘겨움 또는 허무함을 주변 상황에서 느낀 이런 새삼스러운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무료한 노동이고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소금은 구워지고 그래서 썩는 살마다 점이야 뿌옇게 그러니까 이 소금은 이제 매우 요용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생선이라든가 뭐 고기가 쉽게 상하지 않게 그 소금을 뿌려서 오랫동안 일정한 기간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론 간을 맞추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기능도 하죠. 그러니까 치유의 기능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료하게 보이는 저 소금 굽는 노동의 어떤 결과를 보면서 내 삶도 그렇게까지 의미 없는 것은 초라하기만 후줄근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인식의 변화로 알겠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법 지금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이 시에서 가장 크게 쓰이고 있는 은유는 화자의 일상과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일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예. 소금에 절여가면서 후줄근해지도록 살아온 도시인의 50살 생애와 짠 소금으로 온몸을 적시가며 끝도 성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료하게 보이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죠.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소금에 절여가면서 그러니까 노동을 말하죠. 세상 일에 세상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산다는 그런 측면에서 둘은 유사하죠. 유사. 이걸 유사를 통해서 환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이라고 하는 큰 은유 아래 작은 은유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무료한 노동, 풍화시킨 쉰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 무료한 노동이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면 풍화시킨 쉰살, 후줄근한 퇴근길은 중년에 이른 화자를 비유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드넓은 바다 이제 상투적으로 쓰고. 근데 은유라고 사용되는 몇 개의 비유는 또 환유로도 볼 수 있어요.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은 인생의 은유이면서 환유가 된다 그 말. 인생을 여행을 했다면 은유에 가깝겠지만 육체를 안고 가는 여행은 그것 자체로 인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퇴근길도 뭐 너무 많이 할 건 없겠고요. 시간도 뭐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자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정서와 상상력을 통한 문학이다. 문학의 기본적인 요소인 사상, 정서, 상상 형식 중에서 시는 특히 정서와 상상력을 통해 인생과 자연을 노래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더라.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운율과 형식, 이미지와 상징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제 말 그대로 건너뛸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냥 건너뛰어서 건너뛸 수 볼까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정영시 산문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내용을 기준으로 소정시, 소사시, 극시 이런 것들. 이건 크게 뭐 이제 마지막 요 얘기는 내가 맨날 했던 거예요. 문학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진공 속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또 앞으로 또 그 공부를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정리를 더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러죠. 이미지와 상징. 시에 있어서의 이미지는 언어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재생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가 단편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개의 이미지들로 시를 이루고 있더라. 뭐 상징, 하나의 기호로서 다른 어떤 것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표, 십자가가 기독교를 표상하는 것처럼 이거 상징이죠. 이렇게 어떤 것에 부합하는 기호나 표상을 의미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좀 아쉽나요? 다음 7주차에 더 이야기 할 거니까요. 그 6주 3차 시도 마치고 6주 전체로 문학과 인간 6주 전체 시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